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6.5%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히 이거 노후를 대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연금이라 이런 거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고요.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경제였었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8년에요. 투자율이 급나가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 30대 재벌기업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거는 가행 투자하면 시장이 퇴출되구나. 그래서 투자를 합리화한 거죠. 이후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도 흑자나고 있고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죠.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일부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지난 9월 말 현재 940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기업들이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은 대출 혹은 유가증권 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원금 이자 돌려주죠. 그런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디플레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금리가 오를 거 아니냐.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이 돈 가지고 채권을 사버린 거예요. 정부가 국채 발행한 걸 은행들이 채권 사줘 버리니까 일본이 금리가 0%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 계속 잉여 주체로 남아 있고요. 기업 자금 부족도 막 커졌습니다만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949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데요.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수준을 계산해 가지고 밑에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위에 있으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 명목 GDP가 연평균 5.9% 성장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6.7%예요.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GDP보다 1%포인트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잠재 성장률이 5년간 한국에 1.8% 추정했고요. 물가 2% 고려하면 아마 명목 성장률은 4% 안팎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5%, 좀 더 낙관적으로 봐서 6%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이 제가 추정하는 적정 코스피에 비해서 한 24% 코스피가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3,200이었었어요. 제가 2,400 이 시절부터 코스피 3,200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4,000을 넘으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20% 벗어났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늘 적정 수준보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죠. 그런데 20% 정도 벗어나면요. 여기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여기서 20, 30% 위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또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제가 명목 GDP 내년에 좀 낙관적으로 5.4%를 전망해 놨는데요. 특히 그 수출 쪽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GDP 디플레이터가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아직도 지방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비강남 차별화됐고요. 최근에는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한테 높은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었었어요. 근데도 집값이 오른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힘은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떠받치는 힘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1.8% 머지않아 0% 진입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낮은데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가 장기 전망했는데요. 서울은 가구 수가 2029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떠받치는 힘이 축소되면서 저는 집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투자재에서 소비재, 집이라는 게 사는 곳으로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양극화되고요. 집값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16조 원이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도 144조 원이 많았어요. 그렇게 금융자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살려고 하는 데는 강남 내에서 차별화될 거예요. 집값도 앞으로 양극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기관들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 리밸런싱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투자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민연금처럼 계좌를 운용해야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혼자서 리밸런싱 기준을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평생 소장 포트폴리오 관리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계가 자산 배분인데요. 우리 가계가 평균 5억 7천만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부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은 20%대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식, 우리 채권도 사시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도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이에요. 사실 뭐 제가 베이비붐 세대 대표적인 58년 개띠입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경제 어려웠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습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 30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직장 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하는데 크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못했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 많이 했죠. 부모님 모셨죠. 정작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자산인데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 분기별로 이런 데이터가 발표돼요. 우리가 2분기 말 현재 우리 개인 가계하고 가계를 지원한 비영리단체입니다만 5,797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 금융회사 막 45% 맡기고 보험에다 28%, 채권에다 33%, 주식에 22.5% 맡겨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거를 줄이시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내년에 아마 하반기 되면은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금리가 2% 안팎으로 떨어질 겁니다. 은행금리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채권 비중이 3.3%인데요.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3.3%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게 저는 뭐 최소한 10%, 20%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긴 채권 가격이 더 오르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시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채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채권을 많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미국 국채를 많이 사셨는데요. 우리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죠.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미의회에서 전망한 것 보니까요. 2040년에도 미국은 잠재 성장이 2%예요. 그런데 우리 0%대 진입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부채 GDP 대비 120%, 우리 50% 안팎.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건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채 만기가 긴 것들 많이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55%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가 23%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됩니다만은 은행 이자는 2%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요. 그 다음에 주식은 코스피 지수만 사도 5 내지 6%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 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는 생활 여건에서 다 달라요. 그런데 최근 언론 같은 데 보니까요. 뭐 한 350만 원, 450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받고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공무원연금 받죠. 이만큼 받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남은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서 금융자산을 많이 모아놓고 금융자산을 잘 배분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족한 이 부분을 개인연금이라 이런 거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최근에 그 신문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거 보도를 보셨죠.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거의 평균이 한 13%, 14% 정도 되고 있어요. 올 상반기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한번 보세요. 제가 2000년부터 쭉 그려놨는데요.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6.5%입니다. 이 기간 우리 명목 성장률이 5.9%예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명목 GDP보다 0.6%포인트 높다는 겁니다.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겨우 명목 GDP 수익률만큼 내고 있다.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높고요. 올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아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곧바로 후회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명목 GDP에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4%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뭐 이런 가격 기준을 따르면요. 물론 운용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5 내지 6% 평균 수익률이 거기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수익률이 과거 평균에 접근한다는 것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환율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보면요. 9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약 1,360조 금융자산에 운용하고 있죠. 채권의 31%, 그 다음에 주식의 53%,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해외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중에서 그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0.7%밖에 안 됐죠. 그리고 2015년에 13.7%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요. 그런데 올 9월 보니까 37.4%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15.6%밖에 안 되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이 높았고 올 상반기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성장률이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국민연금 아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2055년이라고 예상해놨는데요. 최근처럼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히 그 노후를 대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세계 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게 IMF나 OECD 견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AI 거품에 대한 논쟁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주식시장이 내년에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요.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물론 코스피가 둔화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연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 다시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